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모나리자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모나리자 하면요, 당연히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물론 프랑스 미술관에 있긴 하지만요, 그걸 떠올리실 텐데요. 그 서유럽의 모나리자, 북유럽의 모나리자, 동유럽의 모나리자, 이렇게 각 지역별로 대표하는 모나리자가 있더라고요. 아마 모나리자가 아름다운 여인의 초상화라는 대명사로도 쓰이기도 하나 봐요. 그래서 각 그 동유럽, 북유럽, 서유럽의 모나리자를 소개하는 책과 그리고 그 모나리자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책은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두껍죠. 제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책을 좀 갖고 있거든요. 위인전, 그림책, 아이들 책 있는데요. 이 책이 거의 끝판왕입니다. 굉장히 내용도 좋고요. 그림도 크고 시원하고,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전생애를 잘 알 수 있어요. 너무 두꺼워서 어떻게 읽겠냐라고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잘 읽힙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동성애자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동성애에 있는 살라의 그 요망함,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많은 것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리고 쉽게 이렇게 실증도 잘 내는 전형적인 천재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탈리아의 삶, 그리고 마지막에 프랑스로 떠나시잖아요. 프랑스와 1세가 마지막 원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그림과 함께 굉장히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조 모나리자를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 그림이죠. 너무나도 유명한. 제가 이 그림에 관심을 갖게 된 건 왜 유명하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댄 브라운의 소설이죠. 다빈치 코드. 여기에서 이제 레오나르도에 대한 그림들을 소개하면서 예수의 핏줄이 있다 이런데, 그 랭던 교수님이었나요? 그 책 주인공이, 그분이 첫 장면에 그 모나리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어요. 뒷샹이 이렇게 모나리자 밑에 이렇게 약간 소고를 써가지고 한 그림도 설명이 되고 하는데, 이 모나리자가 왜 유명한지 한번 이 책에서 소개된 내용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일단 모나리자는 누구일까요? 프란체스코 델 조콘도의 아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리자 부인이죠. 모나리자. 15세에 그 프란체스코에게 시집을 가요. 프란체스코는 비단 장수예요. 비단 장수 왕서방도 아니고, 그때 당시 상인 계급이고요. 그 다음에 리자는 지주 계급의 딸이었는데 그렇게 잘 살진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인 계급들이 뜨던 시대니까요. 상인과 지주의 이렇게 만남? 결합? 프란체스코는 첫 아내를 잃고 아이가 하나 있었고요. 그래서 리자가 15세 때 결혼을 하고, 이 그림은 24살에 그려집니다. 그런데 레오나르도가 그 전에 훨씬 더 유명한 분의 초상화 의뢰를 받았는데 거절하는데, 왜 이분은 그려줬을까? 여기서 의문이 하나. 그래서 첫 번째는 아버지랑 프란체스코 집안이랑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려줬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럼 프란체스코한테 줘야 되잖아요. 근데 16년 동안 갖고 다니시면서 안 주거든요. 두 번째 설은 메디치가 유명하죠. 그 석고 조각상으로도 유명할 거예요. 줄리아노 데 메디치. 줄리아노의 애인이었다라는 설이 있어요. 그래서 줄리아노가 10대 시절에 애인이었다가 잘 살고 있는지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 그렸는데, 줄리아노가 죽고 그림만 남았다, 이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눈썹이죠. 눈썹이 있었냐 없었냐. 그때 당시 미인의 기준은 눈썹을 뽑는 거다. 눈 밑에 지방을 보니 임신한 여자다. 별의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런데 눈썹이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그게 대세라고 해요. 이렇게 왜 X선으로 이렇게 투과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희미하게 그려진 게 있기도 하고요. 어쩌죠? 문이 쾅 닫힐 거예요. 네,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X선으로 투과를 해보면 눈썹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때 당시 모나리자가 그때도 유명했나 봐요. 그래서 모사한 작품들이 있는데, 그 모사 작품의 눈썹이 정말 실처럼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복원했을 때 이렇게 지워지지 않았을까라는 설이 가장 이렇게 좀 신빙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신비로운 미소인데요. 이분이 그 얼굴도 해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윗입술, 아랫입술, 그리고 안구, 별의별 걸 다 연구를 하셨대요. 해부를. 그래서 이렇게 살짝 웃는 것 같으면서도
이렇게 웃지 않은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이제 뭐 유명하다고 해야 되나요? 첫 번째로 이 그림이 그 생동감이나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르다고 해요. 그게 첫 번째로는 이 나무 패널을 그렸는데 나무 패널에 글레이즈를 굉장히 많이 덧칠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 자체도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동감과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보이고 그림이 살아있는 듯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안료가 있는데 그걸 30번 넘게 덧칠을 하는데 덧칠할 때마다 일부러 불규칙적으로 덧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체감도 이렇게 살아있다고 해요. 그리고 밑그림을 분석했을 때요. 뭐 제가 보이면 안 되는데 밑그림을 분석했을 때 팔걸이를 탁 잡고 일어나려고 하는 장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마치 몸을 틀어서 이렇게 일어날 듯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원래는 왼쪽 동공이 더 커야 되는데 오른쪽 동공을 더 크게 그렸다고 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실수일까? 일부러 그랬을까? 라고 하는데 일부러 그랬다는 설이 있고요. 그래서 모나리자를 보면 이 눈동자가 자기를 따라오는 것 같아 보인다고 해요. 그걸 모나리자 효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배경, 공기원근법. 우리 미술 시간에 배웠잖아요. 중학교 때 스푸마토 기법. 근데 이게 뿌옇게 보이죠? 대기원근법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원근법 그럼 멀리 있는 건 작게 가까이 있는 건 크게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공기 뿌옇게도 보이잖아요. 멀리 있는 거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뒤에 산은 선사시대처럼 뾰족하게 그리고 강이나 이런 것들은 아치도 있고 마치 지금처럼 그래서 과거와 현재 시간이 같이 흐르는 듯 그리고 모나리자의 옷의 주름하고도 굉장히 전혀 이렇게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녹아들잖아요. 그래서 모나리자와 배경 인류와 자연이 하나됨을 표현하는 그런 얘기도 여기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그림이 이렇게 조금 작기도 하고 뭐 원래 보면 임팩트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뭐 도난 당하기도 했고 바시리에 나오는 작품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명해졌나 싶었는데 정말 혁신과 창의 아이콘이더라고요. 포즈도 이런 포즈도 처음 스푸마토 기법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소, 안구 정말 뛰어난 계산과 모든 것들 그래서 아마 레오나르도가 16년 동안이나 이 그림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고치지 않았을까 싶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빈치에서 온 레오나르도 그러니까 다빈치가 성은 아닌 거죠. 그리고 저는 이 그림에서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게 베일이에요. 제가 그림을 볼 때는 항상 이렇게 돋보기를 들고 보거든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길래 정말 그런가 싶어 봤는데 정말 얇은 베일이 얼굴을 덮고 있는데 베일에서 삐져나온 머리가 보여요. 근데 그 머리카락이 훨씬 진하고 이렇게 선명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 명작인가 보다라는 그리고 이 포즈 자체도 혁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후로 라파엘로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약간 틀어서 그림을 그리는데요. 비교해 보시면 모나리자가 그래서 모나리자고 정말 대단한데 이렇게 모사하거나 아니면 베낀 그림들 보시면 모나리자의 위대함을 더 많이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좋아요. 올해 휴가는 책 읽는 분들이 휴가 안 가고 벽돌 깨기를 하신대요. 이렇게 벽돌 깨기는 뭐냐면 정말 벽돌이 아니라 집에 벽돌 같은 책들 저도 사놓고 읽다가 이렇게 버려놓은 건 아니고 나중에 읽을 거야 하고 챙겨놓은 이런 두꺼운 책들이 있거든요. 그걸 격파를 하는 거죠. 올 여름 휴가 대신 벽돌 깨기 이 책이 어떨까 싶습니다. 강추입니다. 서유럽의 모나리자, 모나리자의 원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러시아의 모나리자, 동유럽의 모나리자입니다. 그림 보이시죠? 이주원 작가님 책인데요. 제가 그림책을 좀 좋아하게 된 것 중에 하나, 팔뚝 이주원 작가님이거든요. 이분이 아이하고요, 어린애하고 부인하고 유럽 기행을 간 걸 책으로 그리신 책이 있는데 정말 그 고단함과 그 피곤함이 느껴지면서도 예술을 소개하고자 하는 의지 제가 그때 아마 비슷한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일 수도 있는데 아이를 데리고 미술관을 정말 그것 자체만으로도 경이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 요거예요. 요게 바로 그 동유럽 모나리자라고 불리는 미하일 브루벨의 백조공주입니다. 미하일 브루벨은요, 제가 러시아 작가면 뭐 말레비치, 로스코, 샤갈은 러시아긴 하지만 좀 애매하죠. 애매는 아니죠. 유대인 색채 같진 해서 그런가요? 러시아 그 지역에. 그리고 뭐 일리아 레핀,
같아요. 레피는 볼보 강가에서라는 그림도 너무 좋고, 그리고 톨스토이나 작가들 초상화를 많이 그리셨죠. 그래서 일리아 레핀 그림을 보면 러시아 소설이 생각나요. 딴소리지만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장당 작가료를 줬다고 해요. 그래서 빚에 쪼들리던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그렇게 긴 책을 썼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미하일 부르벨의 백조 왕자를 보기 전에 이런 그림들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농노였는데 자살로 아마 마감을 했을 거예요. 이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달력이 있어요. 바이엘에서 나온 명화 그림을 그린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낯선 그림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게 아는 서유럽 그림이 아닌, 그리고 막 자작나무들도 왠지 유럽식이 아닌 추운 곳에 이런 그림들, 이런 그림들이 이 책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애정하는 책이고요. 러시아 미술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책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콘, 러시아는 동방 종교랑 관련이 깊잖아요. 가장 예식이 아름다워서 선택했다는 동방 종교인데, 거기에는 이렇게 각 집마다 이렇게 성모 마리아나 아니면은 성모자상, 예수님을 이렇게 작게 그려서 이렇게 놓는데 그걸 이콘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이콘. 제일 유명한 게 이제 블라드미르의 이콘이죠. 자, 드디어 여기 백조왕 공주입니다. 미하일 부르벨은 악마 연작으로도 더 유명하다고 해요. 이건 라일락을 그린 거고요. 악마 그림인데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 그려져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악마 그림입니다. 러시아 낭만 시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느 악마가 공주를 사랑해요. 악마 안 같죠? 공주도 악마를 사랑하게 돼서 둘이 사랑의 밤을 보내는데요. 악마랑 보냈으니까 네, 공주가 죽죠. 그래서 악마가 공주의 영혼이라도 소유하고 싶어 했지만 천사가 와서 데려가 버려요. 거기에서 차가는 망연자실한 악마, 사랑을 잃은 악마예요. 너무나도 멋진 주제지 않습니까? 악마인데 사랑을 잃은. 자, 그리고 백조공주예요. 백조에서 이제 공주로 예쁘고요. 위에 화관이나 이런 것들도 러시아의 느낌이 나죠. 그리고 백조의 날개 같은 옷들. 저는 사실 뭐 모나리자의 원조가 따로 있지만 백조공주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정말 마음에 드는 백조공주. 그 다음 미하일 부르벨. 이 책은 부르벨 작가를 알게 해준 것만으로도, 그리고 러시아의 역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거든요. 강추입니다. 동유럽의 모나리자, 백조공주입니다. 그 다음 서유럽이죠. 페르메이르. 저 이 이름이 아직도 되게 입에 안 익은 게, 저희 때는 베르메르라 그랬거든요. 페이메르 그림입니다. 이 페이메르는 데이비드 호크니 작가님 때문에 더 유명해지기도 했죠. 덕분에? 라고 해야 되나? 때문에라고 해야 되나? 카메라 obscura를 사용한 걸로 밝혀졌는데, 이분 그림에 보면 제가 이 띠를 잘 안 버려요. 여기 이렇게 배경들이 정말 대단하고, 그 X선을 셌더니 대부분은 작가들은 밑그림을 지우거나 고치거나 한 게 많은데 밑그림을 고친 흔적이 없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그걸 활용했다. 카메라 obscura는 저희 때는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만드시는지 모르는데, 그 바늘 카메라 있죠. 이렇게 구멍 내서 바늘 구멍 카메라라고 있는데, 종이로 그걸 접어서 바늘 구멍을 내면 상이 반대로 맺혀요. 그 상을 따라 그리는 거예요. 카메라 obscura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을 따라 그리는 거죠. 근데 회화의 최초가 사랑하는 남녀가 이별을 하게 됐는데, 여인이 그 불빛에 의해서 벽에 비춰진 남자친구의 그림자를 따라 그렸다는 것에서 나왔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은 어차피 그런 그리움 아닐까라는 중2병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북유럽, 네덜란드 출신 화가인 페이메르의 그림인데요. 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빈치 코드, 댄 브라운의 소설이었다면, 이분은 슈발리에의 진주귀고리 소녀라는 소설로 아마 더 유명해지셨을 거예요. 데이비드 호크니 뿐만 아니라. 자, 요겁니다. 정말 많이 본 그림이죠. 이분이 진주귀고리 소녀에서 이렇게 가장 대단한 게, 귀고리에도 비쳐요. 다 눈빛에도 비쳐요. 그런데 이 그림 이후로 이처럼 대단한 그림을 못 그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 이후 페이메르의 천재성은 어디로 갔는가라고 이 책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구의 모나리자예요. 정말 예쁘죠. 이 작가의 이 그림에서도 이 소녀가 누구일까라는 게 굉장히 말이 많은데요.
페이메르의 아내일 것이다. 첫 번째. 그런데 페이메르 아내는 이때 당시 30대였고요. 그리고 아이를 15명 낳고 그 중에 11명이 살아남거든요. 그래서 키운다고 바빴을 것이다. 그러면 자식들이 아닐까? 근데 이때 당시 아이들이 10대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면 슈발리의 소설처럼 그 집에 하녀였을까? 뭐 이런 식의 추측입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돈을 받거나 누군가의 초상화가 아니었다고 해요. 트론이라고 해서요. 이때 당시 네덜란드에 유행했는데 프랑스 사투리 트로뉴에서 나왔는데 트로뉴가 머리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얼굴 표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그렸고 17세기 네덜란드에서 굉장히 인기 있었다고 해요. 초상화였다면 이렇게 터키풍 터반을 쓰지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그려본 트로니 장르라고 합니다. 생동감도 굉장히 뛰어난 페이메르의 걸작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주 단순하고 대치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조. 그러니까 눈, 입술, 귀고리만 강조했죠. 그리고 빛이 어디로 들어오는지도 표현이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작품 이후로는 더 대단한 작품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원래 이 그림의 뒤에는 초록색 커튼과 그리고 작가의 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빛도 바랬고 세월이 흐르면서 검은색이었다고 합니다. 그 슈발리의 소설에 보면 이 소녀가 그 한여로 나오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스칼렛 요한슨이 여기로 나와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렇게 스칼렛 요한슨 이마를 깐다 그러죠. 이마를 까면 정말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페이메르가 그걸 주죠. 유언으로 진주 귀고리를 줘요. 그래서 스칼렛 요한슨이 그 진주 귀고리를 받는 뭐 그런 영화 속 장면도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도 스칼렛 요한슨은 블랙 위도우죠. 자, 이 그림입니다. 북유럽의 모나리자입니다. 북유럽의 모나리자, 그다음 서유럽의 모나리자, 동유럽의 모나리자. 페이메르 책 중에서 제가 어릴 때 아이에게 읽어줬던 그림책, 아끼는 책입니다. 페이메르 그림으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게 입체북이거든요. 여기 진주귀고리를 한 소녀입니다. 이렇게 이분의 그림들이에요. 자, 이렇게 북유럽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세밀하게 잘 그리셨어요. 저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그릴 수 있지라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카메라 obscura. 근데 그걸 이용했다고 해도 대단한 그림이지 않은가요? 따라 그릴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훔쳐보는 그러니까 여인들의 이런 모습들도 잘 나타나 있어요. 아유, 잘 옛날에 잘 안 당겨주는데 이게 당기면 치마가 나. 이렇게 강아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이거는 여기 돌리는 거고. 문을 열면 이렇게. 이렇게입니다. 예쁘죠? 그래서 소장하고 있습니다. 다 페이메르 그림인데 이 그림 보시면 여기 실 넣는 거 보이시죠? 자수하는 모습 정말 세밀하고 정밀합니다. 이렇게 만져질 것 같은 느낌들이에요. 정말 잘 그린 그림들이죠. 정말 네덜란드 어느 지금도 가면 볼 수 있는 건물들이지 않나요? 이렇게 3명의 모나리자 중에 누가 제일 마음에 드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르베를 제일 좋아합니다. 이런 책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아이고 무거워. 세 권제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안녕.